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시시콜콜 택시! 자, 오늘 시시콜콜 택시는요,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민들께서 관심을 꼭 가지셔야 될 것 같다라는 주제인데요. 경주 서라벌대가 경주대와의 통합을 두고 관선 이사로 구성된 원석학원이 경주대와 서라벌대 총장 공모에 들어가 서라벌대 교수협의회는 서라벌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경주대학교와 서라벌대학교의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직원 임금체불과 임시이사 취소 소송 등으로 파행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 손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포커스 김종득 기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 기자님은 되게 자주 뵙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봄꽃 피던 4월에 동국대 경주 캠퍼스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기자님과 나눴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오늘도 또 지역 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기자님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정말 요즘 바람 잘 날 없다라는 말이 딱 맞을 만큼 경주 안에 있는 대학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하셨지만 동국대학교, 또 오늘 이야기를 나눌 경주대, 서라벌대학교 굉장히 많이 꼬여 있더라고요, 기자님. 그만큼 지방대학이 많이 어려운 그 현실의 반영 아니냐 싶긴 하고요. 네. 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동국대학교를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제 또 우리 경주에 있는 경주 토종대학이라고 봐야 되겠죠. 경주대, 서라벌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건 또 교육부가 올해 앞으로 이른바 삼진아웃제 도입하면서 3번 시정명령했다가 안 되면 퇴출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이 생존의 문제까지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또 오늘 이야기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뭔가 되게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일단 현재 경주대와 서라벌대의 정상화를 위해서 두 대학을 통합을 하자. 아니면 재단 설립자인 김일윤 씨를 다시 데리고 오자, 아니면 공공형 사립대로 전환을 하자,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대안들인지, 그리고 어쩌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는지 시시콜콜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학은 그냥 대학 하나로만은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지역 경제를 끌고 가는 힘이기도 하고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상아탑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가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필요하고 꼭 나눠야 될, 해결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은데, 먼저 경주대 그리고 서라벌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이야 지금 위기다,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 이전으로 조금만 시간을 거슬러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낸 대학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경주대, 서라벌대, 또 고등학교까지 있습니다. 신라고등학교. 이건 그 김일윤 씨가 만든 학교법인 원석학원이 있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하나, 전문대학교 하나, 대학교 하나, 이게 80년대에 만들어진 것인데, 특히 지금 존폐가 거론이 되고 있는 경주대학교의 경우에는 이게 87년에 설립인가를 받고 우리가 올림픽이 열리던 해 1988년에 첫 신입생을 받습니다. 이게 처음 출발할 때는 경주대학교 이런 게 아니라 이름도 한국관광대학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관광도시에 관광을 특화한 이런 대학으로 출발을 했고, 그리고 2009년, 2010년 이전 학생 수가 많을 때는 한때 한 4,000명 정도, 교수님까지 교정과 합치면 200명이 넘을 정도. 또 서라벌대는 경주전문대, 경주실업전문대학교로 출발했지만 이쪽 환동회권의 사실상 유일한 전문대학교로서 기술 인력들 배출도 하고 이렇게 활발하게 잘 해왔던 학교인데, 이 학령 인구 감소, 학생 수 감소, 이런 영향, 또 교내 구성원들과 학교 설립자, 재단 간에 계속적인 갈등들이 노출이 되고 이러면서 2000년대, 2010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지금은 거의 존폐가 존립을 걱정해야 될 이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죠. 경주로 봐서는 굉장히 좀 불행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되게 유망한 지방 대학이었던 경주대학교가 이렇게까지 상황이 나빠지게 된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 원석 학원의 그런 족벌 체제 운영이 그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혹시 맞을까요? 그렇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 하나가 배가 가라앉을 땐 단순하게 하나의 요인 때문에 배가 가라앉는다고 보기는 어렵죠.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텐데 그 중에 뭐가 크냐, 무엇이 결정적 요인이었냐 이렇게 볼 때는 입장에 따라서 그 이른바 설립자 중심, 설립자 가족 중심의 이른바 족벌 운영의 폐단이 극적으로 드러난 게 지금의 위기를 초래한 것 아니냐. 네. 이제 이런 시각 한편에 또 설립자 쪽에서나 구재단 쪽에서 보면 학교의 전문 어떤 그 인력들이 학교를 맡아도 오히려 주인 없는 학교가 되면서 오히려 그 구심점을 잃고 또 주인의식을 못 가지면서 이렇게 학교가 위기에 왔다. 또 외부적으로는 실제로 이제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그러니까 대학에 지나가는 학령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 것들도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작용했다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학교 구성원 내부 그리고 재단하고의 끊임없는 갈등들이 실제로 내부의 갈등들이 지금의 위기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 다양한 상황들이 있겠죠. 이거 하나다라고 찝기에는 또 지금의 상황이 여러 가지가 지금 혼재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를 찝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까 상윤 씨가 얘기했던 대로 일각에서 나오는 원석학원 이 족벌 체제에 있어서 드러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짚어야 되거든요. 있었죠. 있었다고 봐야 되고 네. 좋을 때야 다 넘어가지만 이제 학교가 어려울 때 되면 그 원인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그렇겠죠. 거잖아요. 특히 이제 김일륜 씨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다가 학교에 이제 구속이 되고 네. 이제 설립자가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힘의 공백 사태가 일정 정도 있게 됩니다. 이때 이제 김일륜 설립자의 가족이죠. 부인이시죠. 이순자 총장이 2009년에 학교의 총장으로 경주대 총장으로 취임을 하고 이때부터 그동안에 이렇게 작게 터져나오던 갈등들이 가장 크게 바깥으로 표출된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그때 그런 시점이 되면서 그동안에 학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인식을 했던 그 집단들에서는 교육부나 이런 쪽에서 학교 비리를 끊임없이 폭로를 하고 아니면 투수 형태로 제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또 반작용은 좀 이렇게 거의 그런 구성원들을 학교에서 배제하는 쪽으로 해고나 아주 이제 좀 극단적인 형태로 이렇게 되면서 소송진이 막 수없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 직원들의 또는 교수들의 해직을 둘러싼 것들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이러면서 위기가 더 심화됐고 깊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를 보면은 2011년도부터 2017년까지 그러니까 2014년 딱 한 번을 제외하고 6년 동안 뭐 학생들의 대출 제한 그리고 더불어서 정부 재정 제한 대학 이렇게 지금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그렇죠. 학교 운영이 안 될 정도까지 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학교 운영이 안 됐다 이러면서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입학하는 학생이 적어져 버리는 거죠.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안 맞으니까.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자녀를 대학을 보내봤잖아요. 네. 국가장학금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쵸. 근데 이런 재정 지원이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혜택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 학교를 선택하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학생 수가 적게 되면 당연히 뭐 상당 부분 우리나라 대학들이 학생들이 등록금에 의존하는 게 현실인데 네. 학교 경영이 더 어려워지고. 경주대학교는 최하 등급인 재정지원 제한 2유형으로 분류돼 정원 35% 감축과 학자금 대출을 포함해 모든 재정 지원이 끊기게 돼 사실상 폐교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서라벌 대학도 재정 지원 제한 1유형으로 선정돼 정원 10%를 감축해야 하고 학자금 대출도 50% 제한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가 이렇게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2017년 12월에 교육부가 원석학원과 경주대에 대한 종합 감사를 또 벌이게 됐습니다. 교육부가 이런 감사 요구를 받아들이고 또 경주대에 대해서 한 달 동안 한 20일 이상 장기간 종합 감사를 하게 되죠. 이 감사에서 50건 이상, 50건 이상의 여러 가지 뭐
총장 개인의 어떤 비리라부터 시작해서 그 법으로 금지한 예를 들면 경주대 자산을 재단 학교 법인으로 보면 내부 거래로 볼 수 있는 서울대학에 헐값에 매각을 했다든지 이거를 이제 물론 그 학교 재단 쪽에서는 경주대 재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자구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 그러지만 법으로 금지한 행태들이 여러 가지가 또 적발이 되고 이러면서 종합감사에서는 60건 이상 적발이 되는 이렇게 사태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순자 총장에게 당연히 좀 사법적인 책임을 물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4월에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2018년 12월 달에 그 경주대학교 교수들이 이순자 전 총장이죠. 이순자 전 총장에게 교비 횡령이 있다, 업무상 횡령을 했다, 또는 뭐 사립학교법 위반한 것 아니냐라고 검찰에 고발을 했고, 그래서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그 주장을 받아들여서 수사를 한 끝에. 그래서 일정 부분 교비 횡령한 혐의가 있다. 다만 개인적으로 뭐 횡령은 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횡령을 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라면서 1심형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렇게 됐고, 뭐 그 이순자 총장 항소도 하고 했습니다만 대법원에서 지난 4월달에 최종 1심 원심이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이게 유죄로 확정이 됐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찾고 그에 따른 해법을 또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순자 전 총장에 대한 사법적인 처리는 이게 원인에 대한 진단이었다면 이제는 문제를 풀어갈 해법을 찾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교육부에서 원석학원의 임시이사들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내용이 복잡하기는 하지만 이 안에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충돌도 있었고요. 어떻게 됐어요? 어쨌든 교육부에서는 어떤 비리에 대한 것들도 원인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지금 구 이사회에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라면서 전원 해임을 하고 교육부 이사를 파견을 합니다. 7명을 이사를 파견을 하는데 이 배제된 구 이사들이 학교법인 원서원 이사들이 이 임시이사 선임이 교육부의 임시이사 선임이 잘못됐다라고 소송을 제기를 하고 그래서 1심에서는 구 이사들이 졌습니다만 2심에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교육부가 이 이사를 파견한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결을 해버림으로써 해서 교육부 파견 이사들이 있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되니까 이사들은 지난 6월 말부로 전원 사직을 해버리고 그래서 현재는 임시이사회든 뭐든 간에 이사회조차 없는 상황인 것이죠.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내려보냈고 전에 있던 이사들이 소송을 했고 1심에서는 임시이사가 이겼고 이제 2심에서는 뒤집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대학 안에서 구성원들의 반대도 있다. 임시이사 체제가 길어지면 구성원들이 받는 피해가 그만큼 길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서라벌대 같은 경우도 운영상에 지금 내부적인 파행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경주대 같은 경우도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계속 있고 하니까 빨리 정의사들이 와서 이것들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임시이사들은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좀 부족했다라고 보고 권한의 한계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속히 빨리 이것을 정상화 정의사로 돌려야 된다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예. 교육부에서는 자기들이 임시이사를 선임했는 것인데 이걸 만약에 상고를 하지 않으면 자기들 행위가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게 인정하는 되는 꼴이 되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당연히 대부분의 상고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 했고요. 결과적으로.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주대 구성원들은 제발 교육부가 대부분에 상고하지 마라. 그리고 실제 교육부에 진정서도 올리고 항의 방문도 하고 그랬던 이유는 결국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있던 학교법인 이사회도 지금 없어져 버린 상황이고 또 임시이사회도 법적 근거를 상실한 상황에서 이 교육부가 대부분의 상고를 해버리면 이 이사회가 없는 상황이 더 길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 대법원 판결을 할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학교는 이제 없어진다 이러는 사이에 네. 그런 위기감의 반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구책 차원에서 교육부에
그 대부분의 상고하지 말아 달라고 하소연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따지고 근데 보면. 사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보면 대학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임시이사회가 들어왔을 때 저는 좀 반가웠을 것 같은데 왜 이 임시이사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서라벌대는 사실 처음부터 신뢰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임시이사가 19년 2월에 이제 우리 원석학원에 들어왔는데 19년 3월 4일에 구성원들과의 첫 만남부터 이렇게 소규모 대학은 교육부에서 대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갈수록 재정이 무조건 망가진다. 그래서 아마 곧 월급이 안 나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해가지고 사실 구성원들이 임시이사에 대한 좀 반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주대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미온적으로 이게 진행되다 보니까 임금체불이 좀 장기화되고 대학 이미지가 좀 추락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양교가 겪었던 고통이고 피해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렇게 뭐 임시이사회 체제로도 이렇게 운영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 결국 비상대책위원회가 생겨났습니다. 좀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아까 4월 달에 서울고등법원에서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 이거 그 잘못됐다라는 그 판결을 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임시이사들이 있을 법적 근거가 사실 사라져버리고 물론 이제 교육부는 상고를 해놓은 상황입니다만 그러면 임시이사들이 견뎌주면 되는데 임시이사들도 6월 말로 저는 사직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사회가 없잖아요. 근데 작년 말부터 이제 경주대 서라벌대 총장이 양대학 총장이 좀 정기적인 대화 채널을 갖고 이렇게 좀 양대학의 통합이라든가 학교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하자 그랬었는데 임시이사회도 없어진 상황, 임시이사회에서 선임한 총장들이 그 채널이 별 실효성이 없겠다. 그러면서 그 경주대 서라벌대 직원 모임, 직원 뭐 협의회라든가 교수 협의회, 심지어 민주 교수 협의회까지 구성원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자체 그 정상화를 위한 그 대학 구성원들이 모여서 만든 협의 기구를 최근에 발족을 했죠. 하루라도 빨리 임시체제가 종식되고 정의사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정의사들이 들어와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산 매각이라든지 그리고 대학 발전에 대한 뭐 정말 좀 깊이 있는 논의, 뭐 가령 통합이라면 통합, 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대위가 가장 요구하는 건 정의사가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대위 입장에서는 사실 정의사가 된다 하더라도 양 대학과 법인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속 가능한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법들이 나오고 있고 몇 가지는 또 실패했고 새로운 시도들이 또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설립자를 다시 복귀를 시키자. 김일윤 씨에 대한 이야기인데 경주대 서라벌대 직원 노조, 교수 노조, 민주 노조 양대학 구성원들하고 그 합의서를 작성했다. 누구하고? 설립자하고. 아이러니컬하잖아요. 설립자 비리 많다, 막 축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집단들도 있고 한데 그분들하고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 내용이 더 취재를 해보니까 그 일단 설립자 쪽에서 이사회를 만들고 그 이사회에서 양대학 총장 선임권을 갖고 그리고 빨리 그 1년 이상 체불된 경주대의 경우 직원들의 체불을 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합의를 해놨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비리 때문에 나가라 했던 설립자가 다시 학교 운영에 관여해달라고 사실 학교 구성원들이 요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가장 강렬하게 반대했던 집단으로 볼 수 있는 민주노조, 민주교수협의회 관계자, 대표, 저랑 취재 과정에서 이런 통화도 취재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설립자의 비리가 있었더라도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도 물론 한 의미도 있고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느냐. 임시이사회에서는 도저히 지금 뭐 회생의 방법이 없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누가 오든 사실 상관없습니다. 빨리 법인과 대학이 정상화되는 것이 목적이지 구성원들 입장에서 사실 누가 오는 것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여러 대안 중에 하나로 나왔던 게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부분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일단
공영형 사립대가 어떤 건지 그것부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기본적인 이제 이게 공영형 사립대학 이 제도를 한번 도입해 보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고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100대 과제 중에 52번째 국정과제로 채택되기도 했던 문제입니다. 문제의 출발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대학이 막대한 정부 예산 재정이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립대학의 운영 구조는 그 공공에서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정부나 공공에서 한번 이 운영에까지도 손을 대보자. 그래서 만든 출발한 제도인데 그래서 이 공영형 사립대학의 어떤 제도 운영의 원뼈대는 이런 겁니다.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50%는 정부 재정으로 투입을 하고 네. 대신에 운영에도 개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운영에는 그 이사회의 절반을 이른바 그 정부나 내지는 공공에서 선임하는 이사들로 학교 운영에도 개입을 하자. 네. 이런 제도인데 그런데 이게 예산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학교 운영비의 절반을 정부 돈으로 투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의욕적으로 이 제도를 한번 도입해 보겠다고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이듬해 2019년 예산부터 반영을 하는데요. 2019년에 한 812억, 뭐 2020년에는 한 87억 정도의 예산을 교육부는 필요하다라고 편성을 하는데 기재부에 100을 넘지 못합니다. 이거 안 된다. 밑빠진 독이 물 빠진 어떤 대학이 어떻게 넣을 것이냐. 물론 기재부 관료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면서 예산이 한 푼도 반영을 못합니다. 삭감이 되는군요, 저는. 공영형 사립, 교육부가 만든 예산이 기재부가 통과가 돼야 정부 예산으로 쓸 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되니까 교육부에서도 공영형 사립제를 더 이상 고집하지 못하고 이른바 사학혁신지원대학 예전처럼 정부 예산을 반놓고 이사회에 뭐 공영형 이사를 반넣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그 예산의 투명성이라든가 운영의 투명성 이런 과제들을 한 5개 가량 제시를 하고 그리고 그 대학들이 여기에 기준을 우리가 충족하겠습니다라고 신청하는 대학을 교육부가 심사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이른바 사학혁신 그 지원 제도라고 이 공영형 사립제의 불씨는 뭐 살리는 뒀다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여러 평가는 깔립니다만 어쨌든 더 이상 공영형 사립 제도를 이야기하지 않고 사학혁신지원대학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고 그걸 올해 처음 시행을 했어요. 5월 달에 공모를 했고 올해 7월 달에 5개 대학을 그 선정 대학을 발표를 합니다. 뭐 제가 그 구체적 대학은 이름 지금 당장 기억을 못 하겠는데 성신여대, 조선대, 뭐 평택대, 성공회대, 상지대 이렇게 5개 대학에 1년에 10억씩 2년 동안 20억씩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학재단의 문제점들을 일부를 한번 개선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변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대로 가면 경기도 서라벌대는 망하니까 존립 자체가 위태로우니까 비록 이 제도가 지금 불씨는 꺼져 있지만 그렇더라도 우리 시민사회가 계속 요구를 하면 교육부를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라도 회생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설립자 손에 맡겨두기보단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뭔가 이야기를 좀 들을수록 뭔가 속 시원하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 약간 조금 아쉽기도 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이 와중에 학교에서 되게 좋은 소식을 들러오는 경우들도 좀 있더라고요. 어떤 거요? 경주대 악기 제작 학과가 네. 세계 최초로 4년제 정규 학과로 인정을 받으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외식 조리학부의 한 학생이 독일 세계 요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사실 우리가 시민들이 관심을 주지 않기에는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냥 두고 사라지는 것을 보기에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맞습니다. 단순히 어떤 과가 생겼고 어떤 학생이 어떤 수상을 했다라는 영예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지역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대학들의 가치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아유, 엄청나지, 엄청나고 축구 좋아하신다니까 예전에 이런 거 모르시죠? 경주대학교가 한때 학생수 많고 할 때는 경기대가 축구단을 창단한 적도 있어요. 아, 기억나요. 예, 네. 축구단을 창단한 적도 있었고 또 간호학과가 있기도 했고 군사 쪽에 뭐 이런 학과가 생성되기도 했고 근데 워낙 학교가 어려워지면서 폐과되거나 이렇게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그 악기 제작학과라든가 특히 또 외식조리학부 이런 쪽에서는 굉장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비단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한 대학이 존재함으로써 해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어떤 문화적인 또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자꾸 어떤 경제적인 것 이런 것만 얘기하지 말자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대학이 있음으로써 해서 지역에서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는 뭐
말도 없이 많다고 봐야죠. 네. 그래도 그 안에서 좀 우리가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나마 우리 강소대학, 뭐 예. 지역 특화 대학으로서 특히 이 경주 안에서 머물고 있는 경주대, 서라벌대가 가진 가치도 굉장히 크죠. 그렇죠. 그 보통 우리가 한 그 지방대학이 소재하는 시군구의 소득 고용의 한 9% 정도를 대학 하나가 차지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통계치로 2019년 통계이긴 합니다만 한국은행 강릉본부가 이렇게 강릉 지역 대학생들 대상으로 조사했던 거 보면 대학생 한 명이 한 달 평균 쓰는 것이 한 60만 원 가량 된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학생들 자꾸 뭐 어떤 경제적 이걸로 보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합니다만 사실은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고 봐야죠. 우리가 지금 경주대나 서라벌대가 위기를 겪고 있으면서 한때 충효동 그 대학가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격세지감이 느껴지거든요. 사람이 없을 정도.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봐야죠. 저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이요. 그러니까 이게 해묵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시민들이 좀 반감을 살 수 있는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는 것 같고 어느덧 지루해지고 좀 뒤로 빼놓은 밀어둔 이야기처럼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뉴스가 되는 거는 아닐까 하는 걱정이 사실은 좀 들어요. 네. 예.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88년에 만들어진 대학이고 또 경주대학이 그렇고 네. 또 서라벌대도 그 정도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지금은 그렇다고 봅니다. 시민들에게 왜 우리 대학이 생존해야 되는가를 이제는 대학 구성원들이 시민들을 설득시켜야 된다. 그런 단계에 와 있다고 보고요. 사실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거든요. 구성원들이 좀 더 지역사회에 우리가 생존했을 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들, 긍정적인 것들을 이제는 좀 더 많이 설명해내야 되고 설득해낼 필요가 있다. 근데 참 이렇게 저희 택시에서도 한 2년 전쯤에 이 경주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네. 좀 끊이지 않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사실 이제 시민분들은 이제 뭐 모르겠다. 뭐 크게 내 일도 아니다라고 솔직히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좀 오래 지체되다 보니. 네, 관심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왜 지역 입장에서 이 지역 대학을 꼭 유치를 해야 되고 왜 그 필요성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시민들이 힘을 보태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아까 대학 하나가 가지는 지역사회의 어떤 경제적인 가치라든가 그 이외에 또 유행무형의 여러 가지 효과들이 분명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지역대학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근데 시민들이 지역대학을 무슨 살리고 없애고 하는데 많이 개입하기는 사실 어려운 구조가 있습니다.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네. 따지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주도적으로 노력하기도 하고 또 지역사회에 지역대학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이 더 크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 대학이 존속될 수 있도록 사실은 상당 부분은 교육부가 또 키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지역정치권, 지역행정, 시민사회들도 함께 교육부가 이 양대학이 생존하고 회생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도록 지역사회가 또 힘을 모아주는 것도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들었던 생각이 저는 대학교 다니던 그 시절이 저한테 너무 즐겁고 좋은 기억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지금 서라벌대 경주대 학생들이 사실 학교를 다니면서 뭐 공부를 하고 친구들을 만나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이런 문제 때문에 또 골치 아플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시기를 지나온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하루빨리 뭔가 조금 해결이 돼서 학교가 잘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올 여름이 유난히 좀 더웠던 것 같아요. 이제 여름이 가고 시원한 가을이 오는 것 같은데 그만큼 경주대 서라벌대의 밤이 유난히 좀 어둡고 깊은 것 같습니다. 얼른 이 밝은 아침에 와서요 우리 경주 안에서 좀 밝게 지내는 학교로서 오랫동안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주 소식은 역시 경주 포커스 김종득이네요. 그럼요.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교육부에다가 좀 제가 바라고 싶은 거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교육부에서 정의사들의 권한을 박탈하고 그 자리에다가 임시이사를 파견한 것이죠. 근데 두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라고 사실 지금 법원에서 판결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거의 이제 3년이 다 돼가는데
그 기간 동안 이 대학과 법인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의 배상을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배상의 방법은 교육부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돌아와야지 학생들이 받고 있는 피해와 구성원들이 받고 있는 피해가 조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그리고 시민분들 경주 지역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지금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정의사들이 돌아왔을 때 우려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모니터링 해주시고 그리고 관심과 지지를 좀 보내주시면 경주 지역에 뭐 70년, 100년 가는 대학 있으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